미국 대선의 흐름을 좌우할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달 중 공화당 대선 후보로 자리를 확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는 11월에 있을 미 대선 본선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리턴 매치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현지 시각 5일에는 16개 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동시 경선이 진행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미 대선을 향한 레이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 이야기부터 오늘 해볼 텐데, 자, 지난 밤이었죠.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콜로라도주 대법원에서 출마 자격을 박탈한 걸 만장일치로 뒤집은 건데, 그렇죠. 뒤집힌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그 미 대법원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만장일치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면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예. 그럼 첫 번째 얘기한 거는 뭐 대법원에서 그 지금 공식적으로 이게 출마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유. 그러니까 그 연방직에 관련된 연방직에 나서는 후보의 자격을 주가 결정할 수 있느냐 이 논리를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지금 콜로라도 대법원에서 처음에 자격을 박탈했던 이유 대선 불복 그다음에 의회에 대한 그 이 시위대 난입의 배후라고 얘기했던 여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금 뭐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다만 출마 자격에 대한 문제로 국한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 자체가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제 성립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얘기했던 거는 결국은 이 미국 국내 여론들 특히 공화당이나 트럼프 지지자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이 반응을 보면 뭐 각종 미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도 찍겠다 그러는 쪽이 다수고요. 지금 2022년 중간 선거 결과를 보면 뭐 미국도 과거에는 초당파적 정치를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의 이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타당하느냐에 대한 분명히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예. 다만 이것이 뭐 흔히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임용된 대법관까지를 포함해서 보수 대 진보가 한 6대 3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지 않았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주로 좀 보수적 성향이 현재는 강하긴 하지만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조지아주에서 이제 지금 흑인을 비롯한 이 선거권 확대라든가 선거 참여 권리에 대해서도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건 좀 진보적인 결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 대법원이 정파적인 판단을 내렸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오히려 전반적으로 지금 유권자들의 심리라든가 지금 쪼개져 있는 대선 구도를 감안을 할 때 오히려 대법원이 지금 개입하는 인상을 줘서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더욱 미국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를 한 것 같고 이건 어쨌든 유권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 결정이 이제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앞서서도 이 슈퍼 화요일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을 했는데 먼저 슈퍼 화요일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먼저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이제 지금 미국 시간으로 이제 화요일이죠 주로 지금 여기서 공화 민주 양당의 각 당의 예비 후보 경선이 지금 16개 주에서 열려요. 동시에.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확보해야 되는 대의원의 전체 대의원 수의 약 30%에서 35% 정도가 이때 결정이 됩니다. 누구한테로 지지를 가느냐. 예를 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참가하고 있는 미 공화당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설정되어 있는 대의원 수가 2,469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865명가량을 지금 이번 슈퍼 화요일에서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얘기하면 대세가 결정이 나버리는 거죠. 이때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예, 그런 대세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 콜로라도주 공화당도 슈퍼화요일 이전에 좀 요청을 그렇죠. 한 일단은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은요. 일반 이제 그러니까 공화당원이 아닌 쪽도 참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지금 첫 번째는 이게 미묘하지만 다른 주에서 부적격 판결이 났을 경우에 이게 이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 공화당 입장에서는 지금 좀 깔끔하게 미 공화당 후보를 이제 확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민주당하고 이제 리턴 매치를 바라는 입장인데 그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계속 찜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털어내고 시작하자. 지금 이런 이 계산일 수도 있죠. 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고 나서 이 트럼프의 어떤 돌풍이라 될까요? 이게 더 거세질 수 있다. 이런 관측들도 있던데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이 트럼프의 지지세가 이렇게 강한 거는 어떤 배경이라고 좀 봐야 되나요? 네, 일단은 가장 큰 것은 지금 미국 정치도 진영화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와 같이 뭐 사안에 따라서는 초당파적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양측 다 지지자들 자체가 상당히 이제 응집력이 과거에 비해 셉니다. 그리고 이 반대 후보에 대한 어떤 이 혐오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강하게 표출이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트럼프를 어차피 트럼프 쪽에다 표를 던질 사람은 그래도 던진다라는 지금 그게 있기 때문에 네. 쉽게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돌풍을 가라앉지가 않는 거죠. 다만 지금 여전히 판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수의 지금 민형사 지금 사건에 걸려 있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유죄로 판결이 나게 될 경우에 지금 공화민주 양당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파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지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지금 양 후보들이 거의 한 3~4% 정도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이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이냐 이런 여론조사를 해보면 각축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이 3~4%의 격차에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사법적인 결정에 따라서 또 부과되는 벌금의 액수들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이제 공화당 후보,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가 된다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이게 선거운동 과정에서 압박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꺾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세인데 니키 헤일리 전 대사가 계속해서 좀 이끌어 갈 수 있는 동력이 있겠습니까? 네, 니키 헤일리 대사 같은 경우에 전 유엔 대사 같은 경우에 지금 워싱턴 DC에서 경선에서 승리를 했죠. 근데 여기 대의원 수가 19명이에요. 제가 전체 대의원 수 말씀드렸죠. 예. 2,469명인데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 워싱턴에서의 경선 승리가 이게 흐름을 뒤바꾸려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만 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중도에 사퇴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놓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분석들이 있는데요. 예. 아마 니키 헤일리 대사 같은 경우 자기의 그래도 트럼프의 어떤 대적하는 인물로서의 이 자기 이미지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계속 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계산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차라리 지금 승복을 하고 아예 자기 후계자로서 지금 나서는 방안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공화당 내부 경선 과정에서 양쪽이 좀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슈퍼 화요일이 끝나고도 당장은 아마 사퇴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슈퍼 화요일이 이제 지나고 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이제 정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공화민주 양쪽 다, 민주공화 양쪽 다 이 전현직 대통령들이 다시 예. 맞붙는 그런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현직 대통령의 리턴 매치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는데, 네. 자, 각종 여론조사들이 공개가 또 되고 있습니다. 네네. 오차 범위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선다는 조사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네. 바이든 대통령이 여론조사에 밀리는 이유는 어디에서 좀 찾아봐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역시 지금 이번 미 대선에도 국제 문제보다는요, 미 국내 문제들이에요. 가장 큰 건 경제입니다. 미 국내 경제가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성장세라든가 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충분치가 않다라는 게 문제가 되겠고요.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고민들이에요.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주요 이슈들, 이런 문제들의 낙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어떤 지지가 충분히 아직 발현되지 않고 있는, 다시 말해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좀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 자체는 크게 부각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 고령 문제예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됩니다만은 이제 어떤 팩트를 착각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약간 그 이 질문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권자들 같은 경우 갸웃할 수 있는 거죠. 과연 저 미 합중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많이 내려야 되는데 그때마다 적시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 하는 건데 제가 볼 땐 고령 문제는요. 이것도 역시 민주당 지지자들은 결국 바이든 대통령 뽑을 사람은 뽑습니다. 그래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변수예요. 얼마만큼 유권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의 특히 국내 정책에서 그 효용을 그다음에 자기가 그만큼 이익을 체감하느냐 이게 이제 남은 그 한 6, 7개월 동안 이걸 어떻게 부각시키느냐가 하나의 그 관건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6, 7개월 동안 이제 뭔가를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은 판결인 거잖아요. 그렇죠. 판결이고요. 또 하나는 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오히려 우려해야 될 건 비호감도예요. 비호감도. 예, 그러니까 그 애초에 저는 지금 이 대선 구도에서 예.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공화당에서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여유 있게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현직 대통령치고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에 그동안 이제 좀 고전을 해왔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고령이라는 거에 대한 이 유권자들의 의구심 자체가 있었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전 대통령이 이제 공화당 후보가 되는 순간 네. 결국은 그 큰 차이가 없이 어떻게 보면 피말리는 이제 개가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 그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공화당에 다른 후보가 나온다면 그냥 기권할 가능성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 저 인물만은 안 된다 그러는 그 이 결심 때문에 굉장히 유권자 결집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 공화당이 이 다수를 차지한 여러 주에서 상대적으로 뭐 부재자 투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요건을 강화하는 다시 말해 공화당에 유리한 장치들이 고안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투표하겠다 그러는 또 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금 성향 자체가 또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누가 의구심을 좀 덜어낼 수 있냐 대선까지 그다음에 누가 비호감도를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오히려 관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전현직 대통령의 맞대결 성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다면 이제 한반도 정세까지 그렇죠. 이 문제를 좀 가지고 와서 봤을 때 한반도 안보 지형에는 과연 누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한지에 대한 분석 기사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특히나 관련해서 뭐 북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자를 상대하는 것보다 이 북한이나 러시아 등을 상대하는 게 더 쉽다. 약간의 조롱 섞인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떨까요?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지금 본격적으로 대선이 시작되기 이전에도 북한 김정은과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미북 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또 북한 입장에서도요. 결국 바이든 현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협상을 해봤고 직접적으로 정상회담을 해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19년에 하노이 노딜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런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노딜의 그 경험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더 다루기는 쉽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트럼프 1기 때와 만약에 2기가 정말로 이제 성사된다면 네. 기조가 같을 것이냐 이건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전반적으로는 기조가 오히려 더 강경해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 다시 말해서 동맹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금전적인 거래 관계로 지금 동맹을 본다든가 예. 아니면 더 높은 강도의 비용 분담을 유지를 한다든가 이거는 뭐 지금 선거 과정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더라도 오히려 강화되었으면 강화됐지 완화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하나의 변수는 연속으로 2번 재임을 하는 게 아니고 네. 4년씩 만약에 지금 다시 복귀를 한다라고도 끊어서 하는 이 형국이 되기 때문에 예. 동력이 그렇게 일관되게 되지는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보다는 지금 두 번째 임기가 한반도 문제보다는 딴 데 신경 써야 될 때가 더 많아요. 가령 지금 이제 중동 지역에서의 분쟁 문제가 그렇고요. 중동 지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기에 이 구축해 놓았던 아브라함 체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그 아랍권 국가들 간의 관계 증진을 통해서 이제는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도 이제 중동 정세를 관리하겠다는 거인데 이게 지금 이 체제 자체가 이스라엘 자체가 신망을 잃으면서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부활시켜 놓는 일, 이거를 다시 복원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요. 그 다음에 말은 이제 미국이 기여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게 한꺼번에 갑자기 지원 끊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휴전 협상 쪽으로 먼저 이제 얘기를 끌고 가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서 당장 이 미국 정상회담을 다시 하거나 이럴 동력이 있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미국 선거라는 것 자체가 이 오차 범위 내에서의 접전을 벌이고 있고 또 경합 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누가 돌아온다 아니면 뭐 그래도 재선을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 자체가 섣부를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라 그러잖아요. 네. 2020년에 한번 상황을 보면 그때하고 지금이 정반대예요. 그 당시는 도전자였던 바이든 전 대통령이 1월일 때 한 1월에 2020년 1월 당시의 여론조사를 보면 한 5, 6%를 앞서고 있었고요. 이게 여름이 됐을 때는 거의 10%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현직이 10% 열세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막상 대선 직전으로 가게 되면 거의 뭐 아주 근소한 접전 구도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단을 하고 누가 돌아올 것이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흔히 얘기하는 게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예.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있었던 그 유산이 없냐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각종 반도체법이라든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거는 미국 우선주의가 다분히 녹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뭐 평가가 나올 수가 있지만 미국이 적극적인 과단성 있는 어떤 관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뭐 누가 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전혀 다른 세상이 올 거다. 이렇게 우려하거나 전망하는 것 자체도 무리가 있다라고 봐요. 예, 어쨌든 뭐 미국 입장에서는 해결해야 할 국제 정세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반도 안보가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는데 네. 미국의 전문가가 이런 분석을 했더라고요. 한반도 안보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이 북한과의 좀 전술핵 무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군비 통제 협상을 해야 된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이게 지금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들이 튀어나왔다라고 얘기하면 좀 우려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로 누군가하고 제가 여러 가지 뒤져봤는데요. 매번 이 얘기하시는 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는 특정 후보가 이제 조금 유리해진다 이런 국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던 그 목소리들이 조금 더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거지. 갑자기 미국 내에서 그전에는 없던 기류가 갑자기 힘을 받고 있다든가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꾸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 분명히 협상한다 그럴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2019년에 하노이 노딜 때에 그때 고민했던 상황들 다시 말해서 핵 동결 수준에서 일단은 이 제재를 조금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방안들부터 고려를 시작을 할 건데 이게 이분들이 얘기하는 지금 비핵화는 일단은 젖혀두고 군축 협상부터 하겠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쉽게 선택을 할 수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사실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걸 용인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공화당이 추구하고 있던 정책 자체도 완전히 뒤엎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죠. 핵 군축 협상을 하려면 일단은 북한이 지금 상당히 많은 핵무기를 지금 핵 분열 물질을 축적을 해놨고 그리고 2020년에 비해서도 당시 2020년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핵 능력을 꾸준히 지금 고도화시켜 왔잖아요. 그러면 군축 협상을 하더라도 일단은 한미 양측의 핵 전력이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게 있어야 훨씬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령 뭐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이런 문제를 먼저 시행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군축 협상을 하자라는 우리는 이 역제안을 미국이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으면 우리가 충분히 그걸 부담할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오히려 비확산을 중요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 오히려 더 솔깃할 수가 있어요. 내가 동맹으로부터 이만큼
돈을 받아냈다라는 얘기를 미 유권자들한테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